혹시 배우자랑 얘기하다가 진짜 이럴 거면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많으실걸요? 그렇죠. 분명 뭐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하는 말이 꼭 외계어 같고 사소한 말다툼은 꼭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 네.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도 뭐 은퇴하고 나서는 서로 꿈이 달라서 막 삐걱거리고요. 또 요즘엔 아예 아이 없이 우리 둘이 행복하자 이런 딩크족 부부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부관계의 속사정, 또 그 안에 숨어있는 갈등의 진짜 원인, 그리고 어쩌면 관계를 되살릴 실마리,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한 3분만 들어보셔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귀가 확 열리실지도 몰라요. 네. 오늘 자료들은요, 단순히 부부 사이에 자주 보이는 갈등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깔린 어떤 심리적인 요인, 특히 어떻게 말하느냐, 이 대화 방식의 문제를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대화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부부관계 전문가죠. 존 가트맨 박사 연구 같은 걸 보면 특정 대화 패턴만 봐도 부부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지어 이혼할 확률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분석 결과도 있어요. 와, 대화 패턴으로 이혼 확률까지요? 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원래 대화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관계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와, 섬뜩하다니 더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그 비묘하지만 결정적인 신호들은 뭔지 한번 날카롭게 잡아보고요. 네네. 또 이미 좀 금이 간 것 같다 하면 그 균열을 메우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소통 기술은 없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연구랑 사례에서 나온 통찰들이니까요. 자, 그럼 진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는요, 이게 절대 갑자기 훅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미묘한 신호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초기 신호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고 그냥 사실 전달 위주, 뭐랄까, 업무 보고 같은 대화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회사에서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런 속마음 얘기는 없고 그냥 밥 먹었어. 오늘 쓰레기 버렸어. 이런 꼭 필요한 정보 교환만 남는다는 거네요. 뭔가 따뜻함은 없고 그냥 기능적인 대화만.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두 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하는 말 내용 자체보다는 그 사람 표정이나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태도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태도요? 네. 지금 나한테 화났나? 왜 저렇게 비꼬는 말투지? 하면서 계속 상대방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미 편안함보다는 약간 불안함이나 경계심 같은 게 관계에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벌써. 세 번째 신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그냥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요? 네.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 뭐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대화 없이 그냥 TV 소리만 쭉 흐르는 그런 침묵 있잖아요. 네네. 그 침묵이 더 이상 편안한 게 아니라 좀 어색하거나 긴장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정서적인 유대감에 좀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신호들이 그냥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를 확 깨트리는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존 가트맨 박사가 얘기한 아주 파괴적인 대화 패턴, 그 유명한 4가지 독, 뭐 홀스맨 오브 더 어퍼칼립스가 등장하는 거죠. 4가지 독이요?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네, 수십 년 동안 진짜 수많은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찾아낸 건데요.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아주 치명적인 대화 방식 4가지. 바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비난은 딱 알겠어요.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지. 이렇게 그냥 상대방 탓하는 거. 그럼 방어는? 아니, 내 탓만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변명하고 책임 피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 2가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대화가 그냥 꽉 막혀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난하고 방어하고 이게 반복되면 끝없는 책임 공방으로 가면서 감정만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가 더 나빠지면 세 번째 독, 바로 경멸이 나타납니다. 경멸이요? 비난이랑은 다른 건가요? 훨씬 심각하죠. 이건 단순히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요. 상대를 막 조롱하거나 비웃고 눈을 흘기거나 막 무시하고 한마디로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보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경멸을 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꼽거든요. 왜죠? 비난보다도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가장 치명적이기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경멸 안에는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너는 진짜 한심하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이건 상대방의 자존감을 그냥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이나 존중 같은 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뿌리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아, 가트맨 박사가 이 경멸이 자주 보이는 부분은 이혼율을 90% 이상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90%요?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독, 담쌓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벽을 치는 건가요? 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소통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행동이죠.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더 이상 대화해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셧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요. 관계의 끝을 알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네 가지 독이 우리 대화에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특히 가트면 박사는 대화의 시작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핵심입니다. 첫 마디부터 막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투로 시작하면 그걸 거친 시작, harsh 스타트업이라고 하던데 그럼 그 대화는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이 거치면 상대방은 그냥 바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돼요. 그럼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여기에 더해서 막 싸우다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 있잖아요. 네, 있죠. 막 눈 뒤집힌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납치하는 이모셔널 브레인 하이제킹 상태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자료 보니까 이때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확 활성화되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 똑 떨어진대요. 말 그대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말하고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문제랑 아무 상관도 없는 옛날 잘못까지 막 들춰내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와, 우리 뇌가 진짜 그렇게 작동한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좀 파괴적인 대화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까요? 자료들 보니까 솔직하게 속마음 털어놓기 어려운 이유들도 여러 개 있던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지적되더라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약점이나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날 떠나거나 아니면 날 좀 나약하게 볼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문제 해결 방식으로 너 전달법, 그러니까 상대방 탓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 행동을 문제 삼고 비난하는 말이 그냥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기 쉽다는 거죠. 하긴, 저도 가끔, 황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역할 변화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 아내의 갱년기 증상이랑 맞물려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수십 년 묵은 돈 문제, 경제권 다툼 같은 게 얽히면서 솔직한 대화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진솔한 대화의 문이 좀 쉽게 닫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런 악순환을 끊고 다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돕는 아주 효과적인 대화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나전달법, 아이메시지하고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DC입니다. 아, 나전달법이요. 너전달법이랑 반대로 대화의 주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바꾸는 거. 예를 들면 당신은 왜 맨날 늦어?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늦게 오면 걱정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비난 대신에요. 나는 상황에서 상황 묘사, 나의 감정,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나의 욕구.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 내 감정, 내 욕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약속을 깜빡했어요. 그럼 당신은 맨날 약속도 잊어버리고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이는 대신에 우리가 오늘 만나기로 한 약속을 당신이 잊었을 때 상황. 나는 좀 서운하고 속상했어. 감정. 왜냐면 나한테는 우리 약속이 중요하고 존중받고 싶었거든. 욕구.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대화할 마음이 생기겠네요. 훨씬 그렇죠. 방어벽을 낮추는 효과가 커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 NV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감정을 좀 더 건강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4단계 틀을 딱 제공해 줍니다. 관찰, 감정, 욕구, 부탁. 이 4가지예요. 관찰, 감정, 욕구, 부탁. 네, 첫 단계는 관찰인데요. 중요한 건 비난이나 평가를 싹 빼고 그냥 있었던 일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좀 세게 닫았을 때 관찰? 이런 식으로요. 평가 없이 사실만. 네, 그 다음은 감정 단계. 그 관찰은 사실 때문에 내가 느낀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거군요. 나는 자다가 깨서 좀 놀랐고, 감정. 약간 불안하기도 했어요. 감정. 맞습니다. 세 번째는 욕구 단계예요.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나의 중요한 가치나 필요, 즉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뭔지를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밤에 조용하고 좀 안정적인 시간, 욕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구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부탁입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걸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명령조가 아니라 진짜 부탁의 형태로 전달하는 거죠. 혹시 다음부터 늦게 들어올 때는 조금만 더 조용히 문을 닫아줄 수 있을까요? 부탁, 이런 식으로요. 와, 관찰, 감정, 욕구, 부착. 이 4단계를 따라가면 확실히 비난 없이 내 마음은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게 실제 대화에서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연습이 엄청 필요하겠지만요. 그렇죠. 연습이 중요하죠. 혹시 이런 대화법 말고 관계를 좀 더 깊게 만드는 다른 기술 같은 것도 소개된 게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다 언급됩니다. 첫째는 역시 공감, 엠파티예요. 공감. 네, 이게 단순히 나도 알아. 이 정도 동의가 아니고요.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죠. 아,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속상했겠네. 처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장해제 기법이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거 효과적이죠. 상대방이 좀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도 일단 그 말 속에 숨겨있는 아주 작은 진실이라도 딱 찾아서 맞아.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해. 미안해. 이렇게 먼저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이렇게 비난하면 맞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예전만큼 신경 못 쓴 건 사실이야. 미안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 자료 보니까 이 방법이 상대의 막 격해진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방어벽을 낮춰서 대화의 문을 여는데 아주 효과적이래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그래도 좀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커요. 물론 이게 진심이 담겨야 하고 모든 비판에 다 동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이요? 네. 그때 기분이 정확히 어땠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줄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처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는 진솔한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이죠.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군요. 과정의 기본은 당연히 친절함과 존중이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황혼 부부 사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예를 들면 은퇴하고 나서 맨날 부딪히니까 따로 또 같이 시간을 딱 정하는 규칙 만들기. 뭐 월수금은 부부 데이트하는 날, 화목토는 각자 자유시간. 이런 식으로요. 네, 그거 좋죠. 그리고 서로 취미가 완전 다르더라도 가끔엔 그냥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주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남편이 낚시하러 가면 아내가 옆에서 그냥 책을 읽는다거나 아내가 요가 수업 가면 남편이 따라가서 기다려준다거나 꼭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경제권 문제 같은 경우는 매달 가계 회의의 날 같은 걸 정해서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예산을 갖추 짜는 방법. 또 가끔은 역할을 바꿔서 남편이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직접 써보고 아내는 딱 정해진 용돈으로만 살아보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서로의 고충을 좀 이해해보는 방법도 제안되었고요. 결국 핵심은 진짜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네요. 적 대화 MBC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일상에서 좀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배우자의 어떤 특정 행동, 관찰을 봤을 때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숨어 있을까 하고 한번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비난이 확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당신이 이랬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에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연습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당신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그런 건설적인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진짜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부부관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관계를 병들게 하는 그 대화의 독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살리는 소통의 기술들, 그리고 변화한 시대의 새로운 관계 모습까지. 이게 단순히 잘 싸우는 법 이런 걸 넘어서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결국 모든 관계의 기본은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소통이나 완벽한 관계라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난 대신에 이해를 선택하고 침묵 대신에 솔직한 표현을 선택하려는 그런 노력,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배우고 연습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관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혹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기 전에 나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나 스스로는 얼마나 잘 알고 또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소통의 시작은 상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용기 내서 꺼내놓는 것,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의 관계 속 소통 방식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